오늘 영상은 오늘 진행된 재판 결과 중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좀 빼고 주요 내용들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 근데 제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귀가 쫑긋했던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언론 보도된 거를 쭉 훑어보니까 많이 보도되지 않거나 또는 간과됐거나 주목하지 않거나 놓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한 두어 가지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본격적인 내용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정경심 교수가 처음 이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표정은 대체로 뭐 밝아 보였어요. 밝아 보였고 사복을 입고 출석을 했고 뭐 안경 끼고 오른쪽 이제 안대도 하고 그렇게 출석을 했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옆에 앉은 변호사하고 뭐 조용히 이렇게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도 좀 보였고요. 표정은 그렇게 뭐 힘들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조금 다행이다 싶었고요. 오늘 제가 주목한 내용 중에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 표창장 위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사문서 위조, 표창장 위조 사건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초에 작년 9월 6일에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하고 나서 공판 준비기일에 이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불허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월 17일인가요? 추가로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했죠. 주요 사실이 다 바뀌어 있었죠. 범행 일시, 장소, 공범, 그리고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의 동기, 목적, 주요 사실이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만 2012년 9월 7일자로 표창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 주요 사실이 다 바뀌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1차 기소하고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오늘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오전 내내 이제 공방을 벌인 게 이중 기소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1차 공소장도 취소를 하지 않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1차 공소는 취소를 해야 마땅하다. 취소를 통해서 재판부로 하여금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마땅하다라는 논리인데,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요. 지금 1차 공소장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럼에도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끝까지 공소 유지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를 통해서 상급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가 불허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겠다라는 취지죠. 그게 표면적인 이유고, 내심은 인사청문회 당일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무리하게 졸속 기소를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공소유지조차 하지 못한 채 취소했다라는 비판을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억지로 지금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추가 기소한 12월 17일에 추가 기소한 이 사문서 위조 사건은 그러면은 공소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가 오늘 처음으로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김칠준 변호사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바뀐 공소장의 내용은 뭡니까? 2012년이 아니고 2013년 6월에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딸 조민양과 공모를 해서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을 뜬 다음에 총장 직인 부분을 파일로 오려서 미리 준비해 둔 표창장 문안에 삽입을 하고 그것을 이 금박 또는 은박이 인쇄되어 있는 표창장 용지에 인쇄를 했다. 디지털 방식으로 위조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검찰에서는 2013년 6월에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를 했다고 일시와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를 했다고 했으니까 자택에 있던 PC로 그럼 위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총장 직인 파일 등 이런 몇 가지 파일 조각들이 발견된 PC가 자택 PC가 아니고 동양대에 있던 PC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서
확보를 한 정경심 교수의 사무실의 PC 또는 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보관하고 있던 PC 임의 제출 받았죠, 나중에. 거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추후에 그것 말고도 PC가 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검찰이 그 학교 직원으로 하여금 임의 제출받은 PC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조교 휴게실에 있었던 PC고, 그 이전에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누구로부터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조교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휴게실에 놔뒀던 PC가 있었는데, 그걸 임의 제출 받았는데 그 PC에서 이 파일 조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PC는 늘 그 장소에 있었고, 그 PC가 서울로 옮겨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그 특정한 그 날짜에 정경심 교수는 서울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조된 장소는 서울이라는 건데, 그 위조됐다는 파일이 발견된 거는 동양대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된 거예요. 정경심 교수는 그 날짜에 동양대에 간 적 없고 서울에만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행 일시에 알리바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특정 날짜에 특정 방법으로 특정 장소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했는데, 그 검찰이 주장한 주요 공소 사실을 탄핵할 수 있는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칠준 변호사가 이거를 몇 차례 힘을 줘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 제대로 대체로 좀 보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차 공소장은 뭐 그 자체로 공소 취소 또는 기각이 되든지, 안 그러면 잘 가야 뭐 해봐야 무죄고, 그럼 추가 공소장이 이제 그러면 그럼 실제로 추가 공소장은 대로 적시된 대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얘기냐? 많이 좀 의아했었는데, 김칠준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라면 추가 공소장도 기본 사실이 지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 공소장이 공소 기각이 되지 않고 공소 유지가 되더라도 이 자체로 기본 사실이 흔들릴 수 있다.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가 지금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재판장이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국어 사전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1차 공소장에서 검찰이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그랬는데, 이 날인이라는 의미, 사전적 의미는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다. 그런데 검찰은 지속해서 이것이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기재한 것 뿐이지, 반드시 그게 파일로 위조한 것이 아니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도장을 오프라인으로 찍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반박을 하는 겁니다. 파일로 조작을 했다는 것과 직인을 날인했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의미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창장 위조 사건에 있어서는 2차 추가 공소장도 기본 사실이 흔들리게 됐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한 두 번째 대목은, 몇 분이 어디선가 좀 이미 접하신 분도 계신데, 이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를 통해서 코링크에 집어넣은 돈 5억 또는 10억에 대해서 이 자금의 성격이 뭐냐,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검찰은 투자금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투자 출자 약정을 했고,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투자금이 아니고 대여금이다. 조범동 씨에게 빌려준 돈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이 오늘은 검찰의 날이었어요. 검찰이 공소 사실 유지에 대한 모두 발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 측의 의견 듣고, 더더군다나 이제 오후 4시 이후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서증 조사, 그러니까 서면으로 된, 문서로 된 증거 조사가 이제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날이죠. 그래서 검찰이 준비한 증거물들을 일부 제시하고 했습니다. 서증 조사에서. 그런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을 통해서 코링크에 집어넣은 돈이 투자금이다 라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계속 오픈을 했는데, 그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에 코링크 P 직원이 작성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서에
어, 사모님 이자 지급 연 10%라는 문구가 몇 차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자를 지급했다는 거는 그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아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투자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적혀져 있는 문장은 표현은 대여금이라는 거를 입증하는 그런 문장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게 다름 아닌 코링크 P 직원이 작성한 문건, 내부 문건에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 10억 원 또는 5억 원이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여부에 따라서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유무죄 입증도 갈라지고요. 그리고 증거 은닉 교사, 조범동을 통해서 코링크 P 직원들로 하여금 동생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물들을 다 삭제하고 폐기하고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증거 인닉 교사 혐의로도 지금 기소가 돼 있거든요. 이런 몇 가지 연결되는 기소 사실들을 다 기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검찰은 이 19개월 동안 한 1억 5,800만 원 정도를 정경심 교수가 이제 받았고 그걸 받은 근거는 허위로 약정한 컨설팅 계약서에 의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금전 대차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빌려받고라는 외형을 갖췄지만 사실상 WFM과 코링크 P의 자금을 횡령을 해서 그걸로 부당하게 이득금을 받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자를 지급한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19개월 동안 한 1억 5,800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이게 10억에 대한 연 10% 이자였다라는 게 이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오늘 이제 재판 중에도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탐욕을 부렸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뭐냐면 월 800 몇십만 원이 이제 입금이 됐어요. 입금이 됐는데 정경심 교수가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원천징수 3.3% 원천징수를 떼잖아요. 이 원천징수는 코링크 측에서 내기로 했는데 왜 그걸 빼고 입금을 하냐. 그게 얼마 안 돼요. 830 몇만 원 중에 뭐 3.3% 하면은 한 27만 5천 원?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원천징수도 본인 돈으로 내지 않으려고 할 만큼 욕심을 부렸다 돈에 라는 취지로 이제 검찰은 주장을 했는데 그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조범동 씨와 약정하기를 연 10%를 이자로 받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약정을 한 건데 연 10%면 당연히 월 833만 3,333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안 들어온 겁니다. 몇십만 원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범동 씨한테 이자가 정확치가 않다, 10%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돈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링크 P 직원이 이 27만 5천 원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추가로 송금을 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 이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게 연 10%의 이자를 받기로 한 증거다. 투자금이 아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성격이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하나 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뭐 업무상 횡령, 증거 은닉, 증거 위조, 증거 인멸 교사 이런 혐의에 여러 가지 혐의에 지금 걸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일부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변호인 측이 이미 그런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요. 검찰이 압수해간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는 신청을 했었는데 검찰에서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준항고를 했습니다. 다시 판단을 해달라라고 이제 법원 측에 요청을 한 거죠. 자, 그것과는 별개로 그 하드 카피를 그대로 다 주기 어려우면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해 놓은 이미징 파일이라도 달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좀 뭐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 표창장 특히 이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검찰은 보통 이제 혐의를 입증하는 거잖아요. 유죄를 입증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거를 입증해야 그게 이제 유죄 입증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독특하죠. 입시 비리 사건에 있어서는 어디 뭐 공주대에서 또는 뭐 단국대에서 또는 뭐 서울대에서 또는 뭐 키스트에서 인턴을 하고 인턴 확인서를 받아서 입시 서류로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인턴을 하지 않았거나 굉장히 확인서에 적시된 내용만큼 충실하게 또는 그 기간만큼 인턴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검찰이. 어떤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기술적으로 좀 다르죠. 거꾸로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아니야, 당시에 인턴을 했어. 그런 행위를 했어라는 행위를 했음을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위가 있었음을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변호인 측에서는 더더군다나 그게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딸이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검찰은 십수년간 한 가족의 내실에 CCTV를 설치해 놓은 듯이 한 가족의 속사정을 환히 다 들여다봤다. 카톡 내용, 이메일 주고받은 거, PC에 무슨 문서가 남아있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모든 한 가족의 역사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휴대폰, PC, 이런 거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어떤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변호인 측에서는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당시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썼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라도 기록이라도 찾아보고 문서라도 찾아보고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검찰이 다 가져가 있으니 검찰이 포렌식을 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물들은 법정에 냈을 텐데 검찰에게 혹시라도 불리하거나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물들이 발견이 됐거나 발견이 됐어도 제출을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키워드를 통해서 이미징 파일에서 검색을 해서 파일을 추출할 때 키워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물들은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징 파일을 주면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피고인 측의 기억을 되살리거나 당시 일을 재구성하는 그런 파일들, 입증 자료들을 찾도록 해달라. 그것이 곧 방어권 보장 아니냐. 검찰이 한 가정의 내실에 CCTV를 설치해 놓은 듯이 십수년간의 한 가정의 기록을 다 뒤져보고 이잡듯이 들여다봤는데 정작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본인도 아니고 딸이 그런 행위를 했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썼던 PC, 하드디스크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라도 그 이미징 파일을 제공을 해달라라고 오늘 법정에서 강하게 요청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타당하다. 검찰 측에서 웬만하면 제공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고 검찰 측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정경심 교수가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관리인 김 차장, 한국투자증권 김 차장으로 하여금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 그리고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떼와서 보관하게 해놨고 그것이 증거 은닉이고 그것을 시켰기 때문에 증거 은닉 교사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가 돼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그 행위를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수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내 무고함을 입증할 증빙할 만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 자료를 찾고 보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증거 보존, 증거 인멸이 아니고 증거 은닉이 아니고 증거 보존 조치였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PC를 못 보고 있으니까 과거 행위를 내가 입증할 만한 자료를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사태를 우려했던 거다. 그래서 그 PC를 내가 보려고 또는 보존해 놓으려고 PC를 가져왔던 거다. 하드디스크를 보관했던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논리가 앞뒤가 맞죠. 그런 차원에서 증거 은닉 교사도 무죄다, 혐의가 없다, 부인한다, 공소사실 부인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문서 위조 그리고 추가로 2차 기소된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뭐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혐의 그리고 증거 인멸, 은닉, 위조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모두 진술을 다 들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고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재판은 끝났고요. 마지막에 서증 조사를 일부 했는데 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제시한 서증 조사 일부 했고 그리고 이후에도 앞으로 이제 몇 차례 한 두세 차례 기일이 미리 일정이 잡혔는데요. 이 서증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꽤 길게 진행이 될 거고 매번 오늘과 같이 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4시간 그래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재판이 끝나는 방식으로 한동안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조서 등등에 대해서 한 60여 명의 진술조서를 증거 능력을 부동의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검찰에서 그 진술조서 진술을 했던 사람의 진술을 다시 법정에서 들으려면 증인 채택을 해서 증인 진술을 신문을 해야 되는 거죠. 60명을 증인 채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재판부 측에서는 중요한 대목에 있는 어떤 문서를 위조했다면 그 위조된 문서를 작성한 행위자라든지 이런 중요한 대목에 있는 진술자, 참고인 또는 증인에 대해서만 증인 채택을 하는 것으로 부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60명에 대해서 다 부동의 한다고 했는데 좀 간추려달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법정에 출석 요구를 할 증인을 좀 간추려 보자라는 거죠. 어찌됐든 증인은 아무리 줄여도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피고 측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을 하면 다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형량에 대해서만 적용 법조나 형량 등등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재판이 짧게 끝납니다. 근데 피고 측에서 무죄 주장을 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인도 많을 수밖에 없고 재판이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기소된 사문서 위조 사건은 그 전에라도 판결을 할 수 있지만 추가 15개,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이 있고 조범동 씨 공소장에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공범으로 적시된 사항들이 있죠. 그런 것들까지 다 재판을 하려면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한이 지금 한 석 달 남았나요? 두세 달 남았는데 구속 기간 만료된 이후까지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좀 꽤 길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오늘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 또는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제가 좀 많이 관심이 갔던 부분 위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